자, 반갑습니다. 일곱 번째 시간이고 그리스 문명 두 번째 시간이죠. 그리스 문명은 유럽 문화의 뿌리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사실상 서양사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또 양도 꽤 많고요. 그래서 부득이 두 개 강의로 나눠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일단 폴리스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크레타 미노아 미케네 문명 뭐 그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괜찮지만 그리고 페니키아 헤브라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폴리스 형성되고 이런 과정을 봤죠. 그래서 페니키아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알파벳 그리고 헤브라이는 유일신교인 유대교 이 유대교가 나중에 크리스트교와 이슬람의 뿌리가 된다는 거 그리고 구약 성경이라는 성경도 공유하고 있다는 거 크리스트교와 정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폴리스들 중에서 특히나 아테네를 집중해서 봤었죠. 그리고 아테네를 보기 전에 폴리스의 구조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아고라 여기서 민회가 열리기도 하죠. 그리고 민회에서 내린 결정을 최종적으로 신께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시행하는 아크로폴리스 뭐 이런 것들도 기억이 나실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었던 아테네를 좀 중요하게 봤었죠. 그래서 솔론, 금권정,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의 중심은 역시 중장보병 아니겠어요? 내가 내 돈 주고 산 무기로 내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중장보병을 중심으로 이제 무기를 살 돈이 있다면 정치에 참여하는 걸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솔론. 그다음에 클리스테인스의 500인 협의회, 도편 추방제, 그다음에 페리클레스의 수당제, 그다음에 시민권 제한법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문명 두 번째 시간인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어, 일단 뭐 늘 그렇듯이 서양사 시간은 대부분 지도로 시작을 할 거예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봤을 때 저 빨간 박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 그 중에서도 그리스라는 거 조금 중요하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우리가 이제 아테네만큼이나 중요하게 보고 또 아테네와 많이 비교해서 보는 폴리스가 바로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를 보는 이유는 아테네와 더불어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폴리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국가가 운영되는 모습이 이 스파르타가 운영되는 모습이 아테네와는 너무 상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와 비교하는 의미에서 많이 보기도 합니다. 스파르타의 정치를 한번 천천히 볼 텐데 일단 스파르타의 특징은 아테네랑 정반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힌트를 얻으면서 조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예전에 그 기억나시려나? 인도 문명, 인더스 문명 배울 때 그 기억나실 거예요. 아리아인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기존의 사람들을 침략해 들어왔죠. 기존의 인들을 드라비다인이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아리아인들이 드라비다인들을 침략해 들어오면서 사실 숫자는 드라비다인들이 훨씬 많았죠. 원래 살던 사람들이. 근데 아리아인들이 침입해온 입장에서 머리 숫자가 적은데 이 정복한 사람들을 다 지배를 해야 되려니까 그때 적용했던 게 강력한 신분제였죠. 카스트제라고 하는. 그래서 브라만, 뭐 크샤트리아 뭐 이런 것들을 적용했었잖아요. 스파르타도 비슷한 구조예요. 메세니아라는 지방에 스파르타인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메세니아인들을 정복하고 메세니아를 차지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메세니아라는 원주민, 메세니아라는 표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 원주민들보다 침략해온 이주민 정복한 이 스파르타인들이 머리 숫자가 더 적어요. 근데 얘들이 이겼으니까 이제 지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싸워서 이겨서 정복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이 적은 숫자로 지배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의 특징은 일단 주된 산업은 농업인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평야가 펼쳐져 있어서 농업이 유리한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의도적으로 농업만 강조하고 상업을 좀 일부러 틀어막은 경향이 있어요. 왜일까요? 요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는 스파르타를 배우고 있지만 이전 시간에 뭐 배웠어요? 아테네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는 아테네 배우고 그다음 스파르타를 배우지만 이 두 국가는 동시에 있었잖아요. 근데 아테네는 어떤 사상을 가진 나라였어요? 민주주의 국가였죠.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또 아고라라는 광장에서 사람들이 서스럼 없이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란 말이에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막 다양한 생각들을 막 서로 나눌 수도 있고. 근데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아테네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워요. 근데 스파르타는 몇 명 안 되는 스파르타인들이 원주민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지배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잡아둬야 될 텐데 상업이 활발해지면 아테네나 다른 폴리스들이랑 교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아테네인들과 교류가 생겨버리면 이 스파르타인들이 특히나 지배 당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만약에 아테네인들이랑 교류를 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억눌려 지내지? 쟤네들은 얘기해보니까 저렇게 자유롭던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통제할 수가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상업을 틀어막고 농업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걸 좀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라는 거 좀 생각을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외부 세계와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상업을 억압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피정복민을 이제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이제 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란이 안 벌어지게 해야겠죠. 반란이 만약에 벌어지면 집에 당하는 사람들이 머리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감당이 힘들어요. 그래서 스파르타인들이 했던 생각은 반란이 안 생기게끔 해야겠지만 만약에라도 생긴다면 진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쟤들이 머리 숫자가 더 많으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저 원주민 서너 명은 상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엄격한 군사 교육이에요. 그래서 국가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도록 하고 엄격하게, 정말 스파르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요 일단 밀림에 던지고 봐요. 그래서 살아남으면 얘는 키울 만한 가치가 있는 애고, 만약에 죽으면 어차피 나약한 애였으니까 필요 없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막 글을 가르치기 전부터 무예를 가르치고 막 칼싸움 가르치고, 일부러 막 다른 애들 물건 훔쳐오게 만들고, 막 일부러 막 늑대가 막 우글대는 그런 정글에 막 7살 8살 때 떨어뜨려 놓고 알아서 살아오게 만들고, 이런 엄청난 군사 교육을 꾸준히 해서 거의 나이 30살 먹도록 계속 군사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한 20년 30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되게 막 빡세게 수능 준비시키는 기숙형 학원들 보면은 광고할 때 막 스파르타식 교육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가둬놓고 옛날 스파르타가 군사 교육 하듯이 공부시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스파르타식. 하여튼 군사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한 게 스파르타의 특징인데,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은 숫자가 적은데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숫자가 많아. 그러면 얘들이 만약에 반란을 일으킨다면 진압할 수 있으려면 나 혼자서 얘들 서너 명은 상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될 테니까 내가 강력해져야겠죠. 그러니까 군사교육을 빡세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페르시아 기억나시죠? 아케메네스죠,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 세계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벌어진 전쟁을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원전 500년경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두어 차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들 중에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폴리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폴리스들이 뭐 밀레투스 이런 폴리스들인데, 그런 폴리스들이 페르시아에 저항을 하게 되고 이걸 그리스인들이 조금 도와주게 돼요. 그러면서 시비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는, 사실 페르시아는 기억나시죠?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고 큰 나라였던. 그러니까 그리스는 여러 개의 작은 도시 국가들 여러 개가 모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거대한 하나의 나라고. 그러면 이 거대한 하나의 나라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작은 폴리스들이 모여 있는 그리스가, 이 폴리스들이 힘을 합쳐야겠죠. 그래서 그나마 가장 강한 폴리스였던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이라는 동맹을 결성해서 이 페르시아의 공격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테네를 이끌고 있던 정치인이 우리가 봤었던 수당제 실시하고 시민권 제한법 실시했었던 페리클레스예요. 장군 출신이라고 했었잖아요. 페리클레스가 장군으로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됐던 게 바로 이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를 포함해서 이 그리스 병력을 이끌면서 페르시아를 상대로 여러 가지 전투들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 스타가 된 거죠. 그래서 페리클레스가 지휘해서 페르시아 전쟁에서의 많은 전투들을 그리스가 이기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전투가 마라톤 전투죠. 이 마라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마라톤 전투에서 이겼다는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병사 하나가 42.195km를 달려서 본부로 돌아와서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 지쳐 쓰러져서 죽어버리죠. 그걸 뭔가 추모하기 위해서 시작된 스포츠가 지금의 올림픽 때마다 하는 마라톤이죠. 어쨌든 1차 침입은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가 이기게 되고, 2차 침입 때는 살라미스의 전투, 미칼레 전투 이런 전투에서 또 그리스가 이기게 되는데, 뭐 물론 이제 그리스가 다 이겼던 건 아니에요. 그리스가 지는 전투도 있고 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가 이긴 전투, 왜냐면 최종적으로는 그리스가 이기니까 그래서 좀 중요한 전투 위주로 소개를 한 거고요. 이렇게 그리스 세계와 페르시아가 이제 싸웠던 전쟁을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고, 이때 그리스를 이끌었던 게 아테네의 페리클레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라톤 전투, 이 까만색 동그라미에서 마라톤 전투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기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어, 네, 그 정도가 가장 유명한 전투예요. 왜 멈칫했냐면 요 테르모필레 전투 있죠. 여기가 이제 스파르타인들이 막아냈던 그런 전투 현장인데 요걸 소재로 만든 영화가 300이라는 영화가 있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나서 잠깐 멈칫했는데 어쨌든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은 음,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여러 폴리스들이 힘을 합쳤고 그걸 아테네가 지휘했는데 그 아테네의 페리클레스가 이 병력을 지휘하면서 승리로 이끌었다. 그 안에 뭐 마라톤, 살라미스 해전 이런 전투들이 있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전투는요. 마라톤이 더 유명하긴 하지만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살라미스 해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요 보세요. 이 화면을 보세요. 살라미스 해전이래요. 해전. 바다에서 싸웠다는 거잖아요. 바다에서 싸우면 우리가 물고기도 아니고 그냥 가서 싸울 수는 없잖아. 뭘 타고 싸워야 돼? 보다시피 배를 타고 가서 싸워야겠죠. 근데 배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 노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EBS 다큐프라임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관계성이 있을까요? 살라미스 해전과 민주주의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그리스 특히나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을 해요. 여기서 발전한다는 얘기는 그동안은 민주주의에 좀 참여하기 힘들어했던 평민들도 요때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페리클레스가 수당제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계기도 요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왜일까요? 센스가 있으면 생각해 볼 만해요. 자, 보세요. 배가 움직이려면 노 젓는 병사들이 필요해요. 그죠? 그걸 노병이라고 해요. 노만 젓는 병사들. 근데 노는 어차피 배에 있는 거니까 노병들은 뭐가 필요 없어요? 무기가 필요 없어요. 그죠? 무기 없이 내 몸만 가도 내 근육만으로 내 피와 땀만으로 노를 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병사가 되는데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재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기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노병들이 자기 돈 들여서 산 무기는 없어요. 그런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한 명의 노병으로서 막 팔이 빠져라 어깨가 부서져라 막 노를 저어서 결국엔 살라미스 해전을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러면 노병들 입장에서 살라미스 해전을 이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노병들은 나름대로 이 전투에 노병으로서 참여했고 성과를 낸 거란 말이에요. 즉 살라미스 해전에서 노병들은 병사로서 아테네를 그리고 그리스를 지켜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우리 아니었으면 우리가 노를 안 저었으면 아테네고 그리스고 어떻게 지켰냐. 우리가 아테네를 지킨 거다. 비록 우리는 가진 건 없지만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무기는 못 샀지만 노를 젓는 방식으로 전투에 참여해서 이 나라를 지켜냈다. 그러면 그동안의 중장 보병들은 나라를 지켜냈다는 명분으로 정치에 참여해 왔는데 우리도 나라를 지킨 거 아니냐. 비록 돈은 없어서 무기는 못 샀지만 노를 저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지 않았냐. 그럼 우리도 뭘 달라? 다른 중장 보병들처럼 참정권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페리클레스가 이 모습을 보면서 돈이 없는 무기를 살 돈이 없는 사람들도 정부에서 돈을 줘서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당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살라미스 해전은 아테네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리스 세계는 페르시아 전쟁 말고 또 다른 큰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 이름이 좀 어렵죠. 펠로폰네소스 전쟁. 발음이 쉽지 않네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요 전쟁은 그리스 세계 내부의 전쟁이에요. 그럼 누구랑 누가 싸웠을까요? 사실 우리가 폴리스는 굉장히 많은 폴리스들이 있다고 배웠으면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중요하게 배운 폴리스는 두 개밖에 없어요. 아테네와 스파르타. 왜 그 두 개 배웠겠어요? 일단 아테네는 오늘날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스파르타는 그런 아테네와 제일 비교되는 폴리스여서이기도 한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 개의 수많은 폴리스 도시 국가들 중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제일 세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침략했을 때도 다른 폴리스들보단 아테네가 지휘했겠죠. 그리고 스파르타도 얼마나 세겠어요. 나이 5살부터 한 30 먹도록 젊은 시절을 다 군사교육만 받는데 한 명 한 명이 다 막 무슨 정찬성, 김동현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 즉 그리스 세계 안에서 싸웠다. 그럼 누구랑 누가 싸우겠어요? 당연히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싸우는 거죠. 왜 싸우게 됐냐면 페르시아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 폴리스들이 힘을 합쳐야 됐고
그 힘을 합치기 위해서 만든 동맹이 델로스 동맹이었죠. 그리고 그 델로스 동맹을 이끌었던 게 아테네였고 아테네의 정치인이 페리클레스였잖아요. 근데 이 페리클레스는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르시아 쟤들 또 쳐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델로스 동맹은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해체하면 안 된다. 동맹은 유지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달라. 그러면 우리 아테네가 여러 가지 군사 무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해서 페르시아가 만약에 또 쳐들어온다면 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겠다. 군사적인 준비는 우리가 할 테니까 나머지 폴리스들은 연회비 쪽으로 돈을 조금 내달라. 다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회비를 계속 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폴리스들도 일리 있는 얘기지라고 생각해서 데로스 동맹 가입을 유지하고 해마다 이렇게 아테네에게 무기 만들고 페르시아 침략에 대비하라고 돈을 줘요. 돈을 주는데 페리클레스가 여기서 이상한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리클레스는 살라미스 해전을 거치면서 돈이 없는 하층민들한테 정부에서 돈을 줘서라도 정치에 참여시켜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했던 게 수당제잖아요. 근데 수당제를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연회비를 여기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다른 폴리스들한테 받아서 페르시아 침략을 대비하겠다라고 받았던 돈을 페르시아 침략에 대비하는 데 쓰지 않고 시민들 수당 지급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테네 안에 있는 시민들은 좋죠. 그러나 다른 폴리스들 입장에서는 뭐야? 아니 무슨 페르시아 침략하는 거 대비할 거라고 돈 걷어가더니 지들 무슨 뭐 수당 주고 있고 뭐 하는 거예요 저게? 말이 다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폴리스들이 막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다른 폴리스는 그래도 아테네가 너무 세니까 말을 못해요. 불만이 있어도. 근데 말할 수 있는 폴리스가 있죠. 어디? 스파르타. 십몇 년을 군사교육을 받았으면 이런 데 쫄면 안 되죠. 그래서 스파르타가 니네 뭐 하는 짓이냐? 이러고 아테네를 바로 까버려요. 그래서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맞짱을 뜨게 되는데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굉장히 복잡한 전쟁 과정을 거치게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스파르타인들은 한 명 한 명이 진짜 다 UFC 선수들 같은 느낌이에요. 한 명 한 명이 다 프로파이터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겨 싸워서. 이길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스파르타가 이기게 돼요. 스파르타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리스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데 스파르타는 원래 국가를 운영하던 스타일이 있잖아요. 강압적이고 막 폐쇄적이고 뭐 농업만 시키고 상업 안 되고 교류 안 되고 명령에 복종하고 충성하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이게 스파르타 자기들끼리 할 때나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동안에 아테네나 이런 다른 폴리스들 막 아고라에서 친구들이랑 막 커피 한잔하고 수다 떨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지내던 사람들을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그게 유지가 되겠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담임쌤이 바뀌었는데 담임쌤이 갑자기 오늘부터 밤 10시까지 야자한다. 그리고 여자애들 9m 3cm 무조건 단발머리밖에 안 된다. 염색 다 죽여버릴 거다. 막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못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전역이 다 저항을 하게 되고 그 중에 대해서도 가장 세게 저항했던 게 테베라는 폴리스였어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결국 테베의 저항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스파르타도 테베의 저항을 받으면서 그리스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스 세계는 완전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 개의 폴리스들이 서로 막 치고받고 계속 싸우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싸움이라고 하는 게 결국 싸우다 보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겠지만 이기든 지든 힘든 건 사실이죠. 근데 이런 싸움들이 계속되니까 그리스인들 서로가 폴리스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워. 계속 싸우면 결국 모든 폴리스들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 세계 전반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 세계 전체가 약해졌을 때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필립 왕이 그리스 전체를 정복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지도에 보이는 나라가 마케도니아고 요 아래에 있는 게 그리스 세계인데 요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세계가 서로 싸우느라 약해져 있을 때를 노려서 그리스 세계 전체를 정복하게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의 문화를 좀 볼 텐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그리스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을 인간에 놓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스인들의 신앙은 뭐였어요? 올림푸스 신앙이라 그랬죠. 그래서 올림푸스 산에 굉장히 여러 명의 신들이 살 거라고 봤다 그랬죠. 근데 그리스인들 생각에는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신도 인간이랑 대충 비슷할 거라고 봤어요. 생긴 것도 인간이랑 비슷한데 조금 더 잘생기고 예쁜 수준 정도고 그다음에 성격이나 이런 것도 그냥
인간에겐 없는 특별한 능력이 몇 개 더 있을 뿐인 거지 인간처럼 똑같이 욕심도 많고 싸가지 없는 신은 싸가지 없기도 하고 착한 신은 착하기도 하고 아주 고로각색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이나 인간이나 비슷비슷한데 신이 인간한테는 없는 특별한 능력 몇 가지가 더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테네 여신, 아테나 전쟁의 여신 아테나인데 이것도 전쟁의 여신 아테나라고 누가 알려주니까 여신인가 보다 하지 사실 그냥 보면 그냥 무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무장한 여자 같아 보이잖아요. 신 같아 보이지가 않죠. 이런 것처럼 신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인간 중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뭐 지금 이게 다 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신들이 다 이렇게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시면 읽은 친구들은 아실 텐데 인성들이 엉망진창이에요. 인성 박살난 신들 되게 많아요. 막 제우스 특히 그렇죠. 제우스는 헤라라는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들 중에 조금 예쁜 여자 있으면 가서 막 꼬시고 막 엉망이잖아요. 막 뭐 마음에 안 들면 치고받고 싸우고 막 포세이돈이라는 바다의 신도 제우스 아들인데 막 아버지한테 대들고 막 버릇없게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생각할 때는 신이라고 해도 별거 없다. 인간이랑 비슷할 거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인들을 대표하는 문학이 바로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썼다고 하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인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 신앙을 조금 담고 있어요. 근데 이 호메로스라는 작품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기원전 12세기경에 페니키아 헤브라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리스인들이 좀 약해지고 기록이 한참 없는 시기가 있죠. 암흑의 시대라고 해서. 그때 거의 유일하게 그 시기에 관해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록이 이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썼던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이 두 개의 작품이에요. 근데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저는 둘 다 읽어봤는데 조금 어려워도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제목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서양 문학의 뿌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과장되게 얘기해서 서양의 모든 문학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서양 문학의 뿌리니까 이름 정도는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면에 있어서는 파르테논 신전이 가장 대표적이고 조화나 균형 이런 걸 중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파르테논 신전 이 이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유명해요. 그리스 지금도 그리스에 지금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수도도 아테네거든요. 아테네에 있는데 요거예요. 근데 굉장히 균형미가 있고 나름대로 되게 크고 멋있죠. 멋있네요. 가서 한번 저는 아직 가서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 풀리면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부모님 모시고 한번 가봐야지. 우리 엄마 여행 좋아하는데 코로나 풀리면 어쨌든 여러분들도 꼭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자주 하는 얘기인데 꼭 해외여행 가세요. 가시는데 이제 직장 생기고 이제 생활 안정되면 그때 가시지 마시고 대학생 때 알바해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가세요. 그래야 막 조금 굶주리면서 다니고 그래야 더 재미도 있고 막 가서 호화롭게 다녀봐야 별 재미 없어요. 이렇게 막 없는 돈에 막 쪼개서 막 요거 먹을 수 있을래나 이렇게 가야 더 그 지역 사람들의 일상도 보고 그러는 거라서 꼭 나중에 성공하시고 안정됐을 때 그때 가시기보다는 대학생 때나 이럴 때 어렵게 알바해서 막 푼돈 모으고 모아서 그렇게 로망 있게 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철학은 여기를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한 토론 문화가 발달을 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어디일까요? 요 공간이에요. 폴리스의 구조를 보면 여기에요. 토론은 결국 대화죠. 수다 떠는 거라고. 야, 너 어떻게 생각해? 아닌 것 같은데. 야, 그거 아니지. 이런 게 토론이잖아요. 어디서 하겠어요? 주로 뭐 어른들은 술집에서 할 거고 아니면 카페 커피 한잔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게 맞으려나? 이런 대화들 주로 생활 공간 아고라에서 많이 하겠죠. 그래서 아고라를 중심으로 굉장히 토론 문화가 활발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설명하는 굉장히 특징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토론이에요. 그래서 토론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을 하고 토론을 한다라는 건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의 의견이 맞다고 막 이제 언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 거고 그러면 나랑 쟤랑 생각이 달라서 토론을 하는데 그럼 누가 맞아요? 그런 건 없잖아. 쟤도 제 나름의 일리가 있고 나도 내 나름의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생각과 철학들이 발전을 해요. 이 생각도 맞고 저 생각도 맞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철학은 처음에는 이제 대자연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옳게 살 것인가, 인간이란 무엇이고 왜 생겨났는가, 또 민주정신은 어떻게 발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로 이어졌다는 거. 어쨌든 토론 문화를 바탕으로 아고라에서 다양한 철학들이 발전했다는 거. 그 토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건 하나의 직업이에요. 직업인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전문 토론꾼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맞든 틀리든 어떻게 해서 토론을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논리적이고 또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인데, 이 소피스트들은 이제 그리스 문화의 정수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사실 좀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긴 했는데, 다양한 소피스트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철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 시기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게 알고 있는 서양 철학의 어떤 시작점이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기에 또 많이 등장을 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또 이 시기의 대표적인 철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놨냐면, 이렇게가 이제 스승제자 관계예요.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 플라톤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라톤 제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이런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들도 이 시기에 많이 등장을 한다. 그리고 소피스트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각 유명한 철학자고 한 명 한 명 사람이 맞지만, 소피스트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직업이에요. 전문 토론꾼이고, 어떻게 하면 토론을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는지, 이런 걸 연구하고 가르쳐주고 또 철학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소피스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오늘날 서양 철학의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인물들의 대표적인 주장을 한번 담아봤어요. 소크라테스 뭐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무지를 네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악법도 법이다. 플라톤의 이데아론, 철인정치. 철인정치는 뭐냐면 민주주의보다는 철학자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당시까지 거의 모든 학문을 다 집대성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역사도 많이 발전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굵직굵직한 전쟁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 전쟁을 기록하기 위해서 역사가 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역사책은 이 인물이 썼어요. 어, 헤로도토스라는 인물이 쓴 히스토리아라는 책이 일단은 아직까지는 최초의 역사책이에요. 역사가 영어로 뭐죠? 히스토리죠. 이 히스토리라는 말 자체가 이 책 제목에서 왔어요. 히스토리아.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사를 다뤘는데,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 측에서도 굉장히 여러 개의 폴리스들이 나섰고, 그다음에 페르시아에서도 페르시아라는 하나의 나라가 나선 거지만 그 안에는 페르시아가 정복했었던 수많은 민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페르시아 배울 때 배웠죠.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자기들의 문화를 존중받으면서 지내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로도토스가 썼었던 히스토리아에는 그리스 쪽에 많은 폴리스들의 다양한 풍습들과 사는 모습들도 담겨 있고요. 페르시아 쪽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문화를 존중받고 있는 여러 민족들의 사는 모습들, 문화, 풍속, 이런 것들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명사적, 문화사적인 서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투키디데스라는 사람도 책을 쓰는데, 이 사람이 썼던 책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이에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의 책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의 책은 아예 서문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재미있는 책을 읽고 싶다면 별로 권하지 않는다. 그러나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역사책이 바로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고요. 우리가 역사는 무엇인가를 배울 때 기록으로서의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봤던 인물이 이에이치카가 있죠. 사실로서의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또 투키디데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나름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그대로를 서술하려는 역사책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